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주명리 조선왕조실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무인정사의 마지막 이야기, 정도전, 왕권인가 신권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조선초를 이렇게 막 크게 뒤흔들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이 권력 투쟁, 결국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지도력, 뭐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킹메이커들의 이제 싸움 등등이 담겨 있는 이 무인정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아마 좀 뭐라고 할까요? 이제 공식적인 역사학의 해석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이제 아마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기보다는 당시에 이제 그 실권자, 그러니까 사실상 조선 건국의 이제 그 어떤 설계자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전이라고 하는 그 인물과 태종 이방원, 그러니까 두 사람의 갈등, 그러니까 뭐 그 갈등의 이제 요지는 뭐였죠? 바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를 그 왕권 중심의 사회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제 신권 중심의 사회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좀 그 대립의 구도, 이런 이제 프레임으로 좀 해석하는 게 좀 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대체로 이제 좀 상식적인 그런 대중의 시각에서는 뭐 드라마 같은 데 대부분 그렇게 표현되고 하니까. 근데 저는 좀 약간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분명히 그 이방원이 이제 그 그러니까 권력을 좀 쥐고 나서 왕권을 굉장히 강화했죠. 뭐 정도전 같은 경우는 그 전의 과정에서도 사병 혁파라든지, 그 다음에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왕족들의 힘을 빼는 문제라든지, 또 이제 의정부라든 이런 어떤 제도, 뭐 경국대전과 같은 뭐 당시 헌법이죠. 뭐 이런 걸 만드는 걸 통해서 무엇인가 조금 그래도 이제 왕의 권력을 좀 이렇게 견제를 하고, 뭐 이런 어떤 신하들의 권력, 이게 좀 이렇게 잘 작동하는 뭐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지만, 그게 과연 그런 왕권과 신권의 그런 어떤 좀 극단적 대립이라고 하는 이런 구도로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데는 다른 견해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삼았던 그 이념이 뭡니까? 이건 이제 성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작이라고 하는 이제 성리학의 이념인데, 그 이념은 기본적으로 이제 왕도 정치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개념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왕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왕이 이제 성군이어야 하는 거고, 뭐 하는 등등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극단적인 대결로 해석하는 것은 좀 약간 무리한 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좀 이와 관련해서 좀 약간 좀 다른 나라의 얘기를 끄집어내서 좀 얘기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중국 진나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굉장히 막 여러 나라로 이렇게 갈라져서 뭐 하루가 멀다고 맨날 싸움하면서 이게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던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춘추 전국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그 뭐 수백 년간 이어진 그런 춘추 전국 시대가 그러니까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 이제 전국 시대가 이제 통일돼서 하나의 어떤 진이라고 하는, 오늘날 이제 차이나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제 나라로 중국이 이제 통일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진나라가 그 이제 진시 왕대의 결국 이제 그 전국 시대를 통일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이 나라로 만들기까지는 단순하게 이게 진시황이라고 하는 뭐 좀 걸출한 어떤 이런 좀 인물 하나가 나타나서 이 만들어진 역사가 아니라는 거는 알만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사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아마 진시황이 있기 한 2, 300년 전 정도에 그때 이제 진나라의 이제 그 효공이라고 하는 왕과, 그 다음에 그 효공을 도와서 진나라를 이렇게 개혁했던 상황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좀 또 유명하신 또 이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는 이제 어디에 위치하냐면 중국 이제 황하라고 하는 게 중국의 어떤 중심지를 이제 딱 기준 놓고 보면 저 서쪽으로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외진 변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효공 당시만 해도 이 진나라는 굉장히 좀 춘추전국 시대 약소국이었죠. 그러니까 변방의 이제 약소국이었고, 좀 아직은 이제 좀 문명이 좀 개화되지 못한 어떤 좀 미개하다라고 얘기할까? 이런 이제 좀 문화들이 있는 이런 이제 변방의 그 유목 나라였는데, 이런 나라가 한 2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중국 전 대륙을 통일시키는 그런 이제 어떤 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나라가 뭔가 좀 부국강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사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시킨 거는 사실 그때 효공대에 만들어진 어떤 그 이제 그 좀 성과라고 할까요?
이거 이제 후가인 거죠. 그걸 이제 마지막 담은 거고. 근데 그 변방의 미개한 나라가 어떻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중국 대륙 전체를 통일시키는 그런 이제 강한 나라가 됐는가? 거기에는 바로 이 효공과 상황이라고 하는 이제 그 왕과 신하의 어떤 브로맨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이 진나라의 왕이 되고 나서 취한 정책이 뭐냐면 인사를 초빙하는 거였습니다. 뭐 그때만 해도 학식이 높은 이런 이제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그 모셔와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좀 이렇게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피는데 그거를 이제 딱 인재를 갖다 초빙하는 정책을 할 때 상황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진나라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이제 조그만 나라의 이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진나라에 가가지고 이 효공과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이제 변법이라고 해서 대대적인 어떤 그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냐면 뭐 이게 이제 그 뭐 경제를 발전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 이렇게 좀 그 강경의 나라를 만드는 거고 근데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정치를 개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낡은 어떤 이런 부패한 당시 관료라든지 뭐 왕족들 이런 거에 대해서 대대적인 어떤 개혁들을 하게 되는데 뭐 그 개혁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효공의 이제 그 물론 이제 친형은 아니고 의붓형이지만 그 사람의 이제 코를 자른다든지 뭐 이런 이제 그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이런 아주 굉장히 과감한 개혁을 이제 피는데 그런 개혁을 피는데 그게 효공이라고 하는 왕의 뒷받침이 없으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효공이 살아있을 때 어떤 이 상황의 그런 어떤 변법이 성공하면서 저 이제 변방의 그 이 조그만한 이 어떤 미개한 나라였던 진나라가 이력 중국 대륙을 통일시키는 이런 그 강국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정도전이 좀 이제 그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좀 이성계하고 이 좀 정도전의 관계를 놓고 보더라도 조금 그런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조선 건국 전체를 다 그 짠 사람은 정도전이 맞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이제 개혁 정책들을 내놨죠. 그러니까 이 토지의 개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병을 혁파하는 이런 이제 군사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제도를 정비하는 문제라든지, 또 뭐 사실 그 방향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런 그 이제 전 시대의 어떤 유물이었던, 이념적 유물이었던 이 불교를 갖다 배척하고 이제 성장의 이념을 세우는 이런 이제 사상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대대적인 개혁들을 하는데 어떤 힘에서 나온 거예요? 정도전 자신도 똑똑하긴 했지만 이성계의 뒷받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정도전은 상황이 되지 못했을까? 그건 뭐냐면 그 이성계가 효공처럼 그걸 끝까지 뒷받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요. 그 당시에 이제 진나라의 상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누구한테 죽음을 당하냐면요. 효공의 이제 그 아들, 그러니까 그 효공을 이어서 진나라의 왕이 된 해문왕이라고 하는 왕한테 죽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게 조선의 이제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전이. 근데 이 정도전이 누구한테 죽어요? 또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성계를 이어서 왕위를 이제 계승하게 된 태종 이방원에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또 이런 묘한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재미난 건 뭐냐면은 당시 진의 그 해문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선의 그 이방원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이 당시의 현실적인 정치적 관계에서는 당시에 이제 어쨌든 그 앞선 이제 선왕들을 도와서 이 개혁을 했던 그 신하들을 모두 죽이긴 했지만 그들의 정책을 다 부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은 뭐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그 뒤에도 보면 뭐 나중에 다루겠지만 중종과 조광조라든지 사실 왕이 혼자 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어떤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즉 뭐 왕조 시대에는 신하를 만나가지고 이게 정책을 펴나가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런 데서 이제 성공한 사례가 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선 초의 역사를 좀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방원하고 정도전이 왜 그렇게 현실적인 정치에서는 갈등을 하고 서로 죽이는 이런 결과를 냈는가가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방원은 정도전을 현실적인 정치에서는 죽였지만 그 정책을 다 부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아니 거의 대부분의 여기 정도전이 추구했던 그런 조선 건국의 어떤 이런 그 이 계획을 다 이방원이 실행을 했던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가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50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이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가 있는데, 자, 그러한 어떤 관계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 즉 이들의 운명적 관계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했는가
라고 하는 거를 한번 이제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이 정도전의 이제 사주를 봐야 되는데 참 아쉽게도요. 이 정도전은 1342년 생이라고 하는 이런 그 태어난 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재미난 건데 이 조선의 역사에서 보통 이렇게 뭐 역적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비운을 맞게 된 이런 인물들, 뭐 예를 들어서 이 조선 초에는 정도전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어떤 계유정납편에서는 김종서라든지 뭐 성산문이라든지 뭐 이렇게 뭔가 좀 당시 어떤 왕에 좀 반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제거된 이런 인물들 같은 경우는 사주팔자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 3대를 멸하고 뭐 등등 이런 이제 이유인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정도전 같은 경우는 태어난 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는 주로 이제 이런 그 좀 띠의 궁합을 가지고 전통적인 어떤 명리법 이거 갖고 얘기를 할 거고 옆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정씨가 하나 나오죠. 뭐 길게 다루지 않겠지만 이 정몽주라고 하는 인물도 역시 누구예요? 이방원한테 죽음을 당한 그 정씨란 말이에요. 요 이제 관계가 좀 재미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정몽주 같은 경우는 1337년 12월 22일 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음력으로. 그래가지고 정축년, 개축월, 이제 무자일 뭐 이렇게 이제 나와요. 사실 여기서 이제 먼저 이 정몽주를 이제 다룬 거는 뭐 이 시대의 사람은 아니고 바로 직전에 고려 말에 이제 사람이긴 하지만 이 정도전하고의 인연이라든지 또 묘하게 이방원한테 죽음을 당한 하여튼 이 좀 뭐랄까 걸출한 인물이 둘 다 이 정씨라고 하는 또 공통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 조선 중후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게 그 들어가면은 그 정감록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도참사상 뭔가 좀 세상을 좀 이렇게 좀 바꾸려고 하는 이런 약간 좀 신비주의에 좀 이게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정감록의 그 정감록이 뭐예요? 이 정씨들 얘기라고 해가지고 그게 정도전이냐 뭐 정몽주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린 정몽주와 정도전의 관계입니다.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그 어떤 인물이었을까? 뭐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보면. 근데 저는 상당히 좀 이렇게 어떤 이 좀 풍문화의 기질도 있고 저는 혁명가의 기질도 있는 그런 인물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정도전에 관해서 공부를 하다가 재미난 게, 자, 이 정도전이 결국 이 조선을 만든 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역성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역성혁명. 즉 뭐냐면 성씨를 바꾸는, 그러니까 왕조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이런 이제 혁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조선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 했습니까?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 이념을 이제 기반으로 한 사회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이미 이제 고려 시대에 전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한 13세기, 14세기부터 원나라에서 그 고려로 넘어와가지고 소위 이제 그 신진 사대부라고 하는 세력들이 다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념으로 된 건데 이 성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질서를 좀 이렇게 강조하는 사회죠.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어떤 이 위계, 질서, 그런 거니까 쉽게 이 왕조를 바꾼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런데 정도전 같은 경우는 역성혁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성리학에서도 사실은 이 좀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맹자입니다, 맹자. 그러니까 맹자의 이제 그 글을 보면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민본주의라고 해가지고 이제 백성, 즉 민이 이제 중심이 되는 이런 이제 그 사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왕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왕을 바꿀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종묘와 사직을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맹자 같은 경우는 중국의 역사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금서였지요. 뭐 금서였거나 그런 이제 어떤 혁명적인 내용들은 다 빼진 이런 맹자가 돌아다니고 했는데 바로 정도전이 그런 어떤 이 고려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저 정몽주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도전이가 그 심효살이를 이제 하러 갔을 때 그때 정몽주가 건네준 맹자를 읽고 그걸 보고서 아, 이 고려라고 하는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서로 이제 둘이 친했던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혁명의 동지였던 거죠. 근데 이제 묘한 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한때는 동지였고 사실은 이제 그 같이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관직에 나가서 그 사회를 좀 개혁하려고 이렇게 이제 동지의 역할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정적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 둘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이 띠로 관계 보면요. 이 정몽주는 이 소띠죠. 그리고 그 정도전 같은 무슨 띠입니까? 말띠입니다, 말띠.
그럼 이 축과 오의 관계는 뭐냐 하면요, 이거는 원진살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원진살. 그러니까 원망하고 미워하고 화내는 이런 관계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사주명리학에는 여러 가지 글자들의 관계가 나오거든요. 뭐 합도 나오고 충도 나오고 등등 이러는데, 이제 보통 궁합을 볼 때 가장 좀 불편하게, 가장 껄끄럽게 보는 관계가 바로 이 원진살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서로 그냥 바로 부닥쳐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묘하게 미워하는 관계 있잖아요. 묘하게 싫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좀 나한테 뭐 이렇게 못 해주는 거 없는데도 싫고, 나한테 뭐 잘해줘도 그렇게 뭐 이렇게 땡기지도 않고 하는 이런 관계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런 게 바로 이 원진살의 관계인 거예요. 뭐 이게 속설에 따르면은 이제 소는 맨날 쟁기 끌고 막 땡볕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이 말 같은 경우는 이 소가 보기에는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좀 편하게 있다 해서 이제 그래서 미워하고 원망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원진살의 관계가 묘하게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목에서 미리 하나 얘기하면, 정도전에 이제 사주가 전해지지 않지만 이게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정도전 같은 경우는 좀 간목이지 않을까, 일간이. 좀 이런 유추를 해봐요. 이게 보면. 왜 그런 유추를 하냐면, 이게 이제 먼저 정몽주의 관계에서, 정몽주가 일간이 뭐냐면 무토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양이 보면 서로 이제 띠에서는 원진의 이제 관계이기도 하고, 보면 정도전에 의해서 결국 정몽주가 밀려나는 모양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간목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목극토라고 해서 이 정몽주한테는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편관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도전을 이제 결국 가장 이 좀 케미를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이성계였잖아요. 근데 이성계는 일간이 뭐였습니까? 기토였습니다. 기토. 근데 이제 이 천간의 관계에서 이 기토, 그러니까 이 무토는 양토거든요. 근데 기토는 음토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토하고 간목은요, 합이 됩니다. 똑같은 목극토라 하더라도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이제 이 양인 무토는 이게 이제 극을 하는 거고, 그 음양이 다른 즉 음토인 기토하고는 갑기가 합을 해서 토가 되는, 이렇게 되는데, 정도전하고 또 누구야, 이성계의 또 이 관계를 놓고 보면 뭐 상당히 또 케미가 또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이제 태종의 이방원은 나중에 뭐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신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음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정도전을 간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금극목이라고 해서 이 정도전을 이제 극하는 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음양이 달라서 이게 뭐가 되면 정관이 됩니다. 정관. 그러니까 이 정관이 되면 이건 좀 유정한 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뭔가 좀 정이 있는. 이게 만약에 경금이라고 하면은 이건 갑경충이라고 해서 서로 심각하게 부닥치는 소리 나는 건데, 이 신금은 뭐냐면 전지 같은 거 있죠? 막 그냥 무성한 나무를 이렇게 전지해줘서 이쁘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현실 정치 관계에서는 둘이 뭐 이렇게 주교였지만 이 좀 사후의 관계, 그러니까 정도전 사후의 어떤 이 모양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정도전이 입안한 모든 어떤 그런 계획들을 태종 이방원이 좀 이렇게 또 이쁘게 좀 만들어낸 또 이런 이제 모양을 보면 간목이지 않을까 하는 거고, 결정적으로 정도전의 이제 어떤 기질을 설명한 여러 가지 실력들을 보면 무슨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좀 가볍다, 좀 이렇게 좀 말이 많다, 잘 나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천간에 있는 10개의 글자 중에서 가장 나서는 기질 있잖아요. 그 기질이 강한 일간이 바로 간목입니다. 간목. 그런 걸 볼 때 정도전은 좀 일간이 간목이지 않을까, 뭐 저는 좀 이런 유추를 좀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이방원과의 관계죠. 이방원하고 관계에서 뭐 결국 이제 이 좀 사주가 없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궁합법인 이런 띠를 갖고 놓고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방원하고 정도전이 현실 정치에선 정적이었습니다. 최고의 정적이었고, 결국은 이방원에 의해서 정도전이 제거가 됐죠. 죽음을 당했죠. 이렇게. 그런데 정도전이 죽고 나서 이게 만약에 태종 이방원이 뭐 좀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정도전에서의 모든 계획을 다 뒤집어 엎어야겠죠. 그런데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도 사실은 태종 이방원이 나름대로 좀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였다. 단순히 이방원이 무인정사를 일으킨 게 개인적인 어떤 권력에 대한 야심, 뭐 야망, 사욕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시대가 요구한 그런 과제에 좀 부합하는 저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는 게 바로 이 대목 때문이기도 한데,
정도전이 추구했던 어떤 그런 이 좀 성략의 이념을 계속 지켜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경국대전이라고, 물론 그게 뒤에 가서 이제 성종대에 완성되긴 했지만, 어쨌든 뭔가 좀 법치를 하는, 뭐 이런 어떤 그것도 추구했죠. 뭐, 그렇게 이제 이방원을 갖다 정치적으로 이제 궁지에 몰아놨던 사법혁파도 결국 누가 했습니까? 이방원이 다 한 거예요. 뭐 이런 거라든지, 의정부도 뭐 약간 기능은 이렇게 좀 그 줄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의정부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제도도 유지를 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도전이 그 추구했던 모든 그런 어떤 조선건국의 이상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실제로 실행한 건 바로 태종 이방원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현실적으로는 그런 정적이었는데 왜 그러냐? 이게 명리적으로 이게 좀 묘한 운명이 있어요. 자, 태종 이방원은 띠가 무슨 띠냐면 이 양띠입니다. 양띠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그 지지의 글자들은 삼합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미라고 하는 글자는 해묘미, 이 삼합운동을 해서 목의 어떤 기운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먼저 정몽조하고 놓고 보면요, 정몽조는 이게 소띠예요. 그래서 이제 띠 그 자체로 놓고 봐도 축하고 미라고 하는 글자는요, 충미충이라서 180도 반대가 되는 글자, 이게 충이 되는 글자, 상충하는 글자입니다. 그런데도 삼합운동에서도 해묘미, 목이죠. 축은 사유축, 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금목상직의 대결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태종 이방원이 정몽주를 갖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뭐 이건 한참 뒤에 가서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얘기인 거고. 근데 정도전하고는 묘해요. 자, 정도전은 무슨 띠예요? 말띠란 말이에요, 말띠. 말띠니까 이 오라고 하는 글자는 인오술 해서 삼합으로 화해 운동을 하는 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목이니까 화의 관계가 어때요? 목생화. 이 띠에서는 정도전을 도와주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띠 자체에서도 양띠와 말띠는요, 오와 미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지지의 합에는 또 방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방향의 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 오미는 사오미라고 해서 남쪽 방향에 이제 이 합을 이루는 거거든요. 합을 이루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드린 전통적인 어떤 나보모행이라고 궁합법을 놓고 보면,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천하수라고 해서 수오행이에요. 그런데 정몽주는 이제 간화수 같은 이제 오행이긴 하죠. 근데 재미난 건 여기 또 이거예요. 정도전은 뭐예요? 양묘목이라서 목의 나보모행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관계가 뭐냐? 수생목,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묘한 전통적인 명리법에 따라서는 바로 태종 이방원이 정도전을 다 도와주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무엇인가 이제 좀 태종 이방원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어떤 고유한 생각,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 좀 명리학적인 운명에서도 이 정도전을 부정하지 못하고, 정도전의 어떤 그런 이상이라든지 계획들을 이방원이 다 수렴을 해서 결국은 좀 실현시킨 그런 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서준이 조선왕조실록의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잡은 이 무인정사라고 하는 데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스토리가 좀 있죠.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런 어떤 사주팔자, 그러니까 그 사주팔자가 만드는 기질들이 어떻게 그 역사적인 사건에 이제 좀 작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이런 거를 이제 살펴봤는데, 마지막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인정사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보통은 이게 뭐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뭐 아버지를 걸려서 몰아내고, 그래서 이제 좀 어떤 이 사적인 뭐 이런 이제 측면을 다루고는 있는데, 단순히 그렇게 볼 사건은 좀 아니었다. 어떤 역사적인 어떤 국면에서 항상 그 국면, 뭐 시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란 게 있는 거고요. 결국은 그 과제를, 물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해결하는 거지만, 앞에 서서 풀어나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게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건데, 바로 무인정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력의 문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대목에서 저는 태종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부합하는 그런 기질, 그런 어떤 운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단순하게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심 이런 것이 아니라 했던 거고, 그게 바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조선건국의 설계자, 그의 이상과 그의 계획을 이방원이 부정하지 않고 모두 수용을 하고, 그래서 이 좀 500년의 어떤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조선 왕조의 어떤 기틀을 다진 그런 이제 좀 지도자였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역사적인 그 성과가 이어진 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선의 왕, 바로 세종대왕 시대의 어떤 그런 찬란했던 그런 이제 그 시대를 열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세종대의 그런 어떤 화려한 번영이라고 것이 지속이 됐습니까? 지속이 안 됐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은 그 뒤에 상당히 오랜 시간 이렇게 좀 이 퇴보를 하는 그런 이제 좀 암울한 시기를 맞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런 세종의 시대와 세종의 성과가 이어지지 못한 그 이유, 바로 계유정난이 될 텐데요. 그 계유정난 편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로 하고 이 무의정사 편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